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성격도 착하고 온순하고 딸한테도 다 잘하는데요. 남편의 유일한 단점이 저랑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곧 떠날 사람처럼 365일 중에 360일을 아픈 사람이었어요. 시누이도 심장 쪽이 약한 걸 보니 집안 자체가 몸이 약한 가족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남편도 체력이 안 좋고 금방 지치는 걸 보아하니 아무래도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것 같았죠. 연애할 때도 자주 아파서 제가 늘 약을 가지고 다니고 남편에게 죽도 자주 끓여줬었어요. 연애할 때에는 남편이 감기에 걸리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제가 늘 집에 가서 요리를 해줬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고마워 자기야. 내가 맨날 아파서 미안해. 이런 건 남자인 내가 챙겨주고 그래야 하는데 맨날 내가 챙김받네. 자고로 여자는 남자한테 의지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 텐데 이런 남자를 계속 만나다가 결혼한 이유는 남편이 제게 늘 고마워하고 미안해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챙겨준 만큼 남편도 똑같이 제게 온갖 정성을 다해줬거든요. 생일 같은 기념일날 손편지 써주는 건 기본이었죠. 손편지만 써준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무런 날도 아닌데 선물을 건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당신이랑 같이 백화점에 갔을 때 당신이 이 목걸이 사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요새 몇 달 동안은 중요한 프로젝트 시작했다고 야근 좀 했잖아? 사실 그거 야근한 거 아니야. 당신한테는 야근한다고 하고 틈틈이 애들 가르치는 일 좀 했어. 남편 말을 듣고 선물을 열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는 목걸이였었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고 투잡까지 뛰어가며 목걸이를 사주다니. 순간 울컥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일이 대꾸했었죠. 안 그래도 아픈 사람이 회사 일 말고도 다른 일을 하면 어떡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내가 못 살아. 당신 마음 알겠으니까 이건 백화점 가서 환불하자. 차라리 이 목걸이 환불해서 맛있는 걸 사 먹자고 한 거죠. 그런데 울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나 멀쩡한데 왜? 당신이 무조건 사고 싶다, 갖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지. 힘들게 돈 모아서 산 건데 좀 받아줘라. 남편이 다시는 이런 선물 없을 거다. 그동안 챙겨주고 사랑해준 보답이라며 끝까지 목걸이를 건네는데요. 남편 나름대로 사랑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길래 제가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어요. 난 당신이 써준 편지면 돼. 앞으로 이렇게 비싼 선물 해주지 말고 편지에 꽃다발 선물만 해줘. 내 선물 해주려고 무리해서 일하지 말라고. 당신이 건강한 게 제일 큰 선물이야.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남편이었기에 자주 아프다는 단점도 단점처럼 여겨지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나이를 먹어서인지 거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어지럽거나 열이 나는 감기 증상 비슷한 게 자주 있었는데 이제 편두통을 달고 사는 것 같았어요. 하루 걸러 하루 아프니까 큰 병에 있는 건가 싶어서 병원에도 가봤는데요. 이때 저희가 시골에서 살고 있어서 대학병원이 없었거든요. 우선 동네 병원에 갔다가 동네에서 그나마 큰 병원에 간 뒤에 대학병원에 가는 순서대로 진료를 받아봤었어요. 도시에서 살았으면 바로 큰 병원으로 가봤을 텐데 남편이 건강이 워낙 안 좋으니까 회사랑 멀어도 공기 좋고 산 있는 외곽 지역으로 집을 얻은 탓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줄 몰랐어요. 무튼 처음에는 동네 병원으로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동네에서 그나마 큰 병원으로 가서 CT 촬영까지 했는데요. 검사 결과를 쭉 살펴보시던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환자분한테서 만성 축농증이 발견됐습니다.
축농증이 심하면 머리는 물론 이까지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빨리 수술 날짜 잡으셔서 수술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수술 받으면 나아진다는 소리잖아요. 남편도 저랑 똑같이 걱정을 좀 덜었는지 표정이 한결 나아 보였어요. 그런 남편에게 얼른 병가를 내라고 하고 만성 축농증 수술을 받게 했는데요. 수술비도 비상금께서 내고 제가 회사 연차까지 내가며 남편을 돌봤죠. 남편을 간병하며 수술 후유증 없게끔 도와줬고 생각보다 빨리 퇴원하게 됐어요. 전 이제 남편이 안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계속해서 아프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이런 제 답답한 마음을 눈치챘는지 제게 이런 전화를 주셨어요. 며느라, 내 생각엔 말이다. 아들이 꾀병을 부리는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가 많아서 병원에 가보면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진단을 받았었거든. 일단은 뭐 지금은 진짜로 아픈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직접 가볼게. 내가 알아서 아들 데리고 대학병원 가볼 테니 더 이상 연차나 반차도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라. 어머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실제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했는데 직접 시모가 오셔서 남편을 데리고 가셨어요. 덕분에 회사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제 시간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이쯤 되면 검사가 다 끝났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보니 어머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멀쩡하다고 하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쓸데없이 맨날 아프다고 하고 아유, 울 며느리가 고생이 많아. 전 그런 시모께 일단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요. 마음 놓고 일하다가 퇴근했는데 남편이 제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듣도 보도 못한 병명을 이야기해 주더라.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기억 못 하겠는데 내가 그 병인 것 같아. 어째서인지 진단서가 안 나와서 그런데 내 말 좀 믿어주라. 시어머니께 들은 말이랑 너무 달라서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도 남편이 자꾸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어머님께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뭐라 하신 줄 아시나요? 오진 난 거라서 너한텐 일부러 말을 안 했다. 병원에서 오진 난 거라고 몇 번이나 설명해줬는데 자꾸 오진 난 거에 집착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며느리 너가 제발 아니라고 설명 좀 해줘. 이러시더라고요. 일단 시어머니께서 하소연하시는 걸 쭉 듣고 있다가 잘 달래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남편은 제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며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오진 난 게 아니라니까.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난 불치병이라고 했어.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 받아보자. 남편이랑 병원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학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남편을 데리고 가서 확실하게 진단받아야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겠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시간을 내서 남편이랑 같이 대학병원에 갔죠. 그곳에서 남편을 진료해준 의사 선생님을 찾았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복석훈 환자분 진찰했던 의사 선생님은 다른 병원으로 가셨어요. 다른 선생님이랑 진료받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젊은 의사 선생님께 진단받았지만 아무런 병도 진단받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자꾸 괜찮다고 하고 멀쩡하다고 하는데 남편이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됐죠. 이 사실을 어머님께도 전화해서 알리니 시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휴, 심장병 있는 우리 딸도 잘만 살고 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엔 엄살 같아, 엄살. 얘가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그랬거든. 우리 딸이 아파서 더 마음 써주고 챙겨주고 있으니까 질투했었어. 자기 관심 받으려고 어릴 때부터 연기를 그렇게 하더니 커서도 이러네. 전 이 말을 듣고 너무 지친 나머지 남편의 신뢰가 조금 흔들렸어요. 설마 남편이 나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저러나? 하는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에게 티는 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집에 불쑥 찾아오신 거예요. 저랑 남편은 당연히 당황했죠. 원래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오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남편 보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엄살 좀 그만 부려라. 네 마누라 힘들게 하루 종일 찡찡대고 뭐하는 짓이냐? 며느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간병밖에 없는데 어쩌자고 매일 인상 찌푸리고 다녀. 사내 놈이 한심하기 짝이 없네. 너 같은 놈은 이혼당해도 싸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어머님께 쓸데없는 소리를 했었구나 싶어 후회했죠. 시부모도 남편이 수술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그동안 쌓여있던 게 터져서 남편이랑 싸운 걸 시모한테 하소연했었거든요. 축농증 수술을 하고 와서 며칠을 간병한 뒤 퇴원했었는데요. 남편은 병가를 낸 게 있어서 집에 가자마자 쉴 수 있었지만 저는 바로 회사로 복귀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픈 사람을 혼자 두니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일하던 와중에 계속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밥은 먹었냐, 잠은 잘 잤냐, 몸은 어떠냐고 막 물어보는데 남편이 이랬죠.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잤어. 밥맛 없어서 밥도 못 먹었고. 난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에만 집중해. 이렇게 너무 기운 없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집에 가서 남편을 챙겨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남편을 간병하느라 못한 일을 쭉 하느라 야근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남편을 위해 장까지 봤습니다. 밥맛 없다는 남편을 위해 전복죽을 끓였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차갑게 제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때마침 어머님께 전화가 와서 대충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머님, 세상에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야근하고 밤늦게 왔는데도 전복죽을 끓여놨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전복죽이냐고 틱틱대길래 싸우고 말았어요. 그 후에 남편이 자기도 실수했다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짜증냈다고 사과했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속상해요. 이런 식으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그날 시무랑 연락이 닿아서 무심코 남편한테 섭섭했던 감정을 토로해버렸는데요. 시모 또한 그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하신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러셨어요. 아이고 아가 속상했겠다. 내가 아들한테 한마디 해줄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알겠지? 전 그날 시어머니께서 위로하는 느낌으로 해주신 말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큰 위로가 돼서 역시 어머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이 주말이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띵동하고 들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보니 진짜로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어머님을 보자마자 어제 해주신 말이 생각났죠. 진짜로 남편한테 한마디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전화 한 통 안 주시고 오신 거라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얼른 문을 열어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암만 사랑하고 좋아해도 아프다는 소리 계속하면 사람 노이로제 걸린다. 니도 힘든다는 말 매일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 버틸 수 있나? 너 같으면 못 받아주고 바로 집 뛰쳐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긴 했지만 제가 수년간 남편 뒷바라지에 간병까지 해준 입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섞여 있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러기야?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평소에 우리 엄마가 뭔 말만 하면 따박따박 말대꾸 하더니 오늘따라 왜 조용하냐고. 당신도 설마 내가 꾀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쌓인 게 있지만 아픈 사람 앞이라 참아온 게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 때문에 고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감히 화를 내다니. 남편의 행동에 그만 욱해버려서 제가 이리 소리 질러버렸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도 불만이야? 어머님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잖아.
게다가 어머님은 나보다 당신이랑 오래 지내면서 그 모습을 계속 봤을 거 아니야. 당신이 몇십 년 동안 아프다는 소리 좀 들어봐. 좋은 소리 나오겠냐고. 시어머니 앞에서 이러면 안 됐었는데 뱉어놓고 어머님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저번에도 얘기한 적 있지? 아들놈 저거 그냥 관심받고 사랑받으려고 저러는 거야. 내가 키운 자식이지만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더라. 우리 딸이 심장병 진단을 받은 뒤로 나도 집안일만 할 게 아니라 돈을 벌어와야 해서 우리 엄마한테 맡겼거든. 그런데 이놈이 할머니 손에서만 자라서 그런지 자꾸만 아픈 척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며느리 너도 저놈 연기에 속지 마라. 나도 여러 번 속아서 병원비만 실컷 날렸다.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어찌나 욱하던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그런 거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게다가 저희한테 이런 말까지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나 정말 아프다고. 엄마도 어릴 때부터 엄살 피우지 말라고 뭐라 하더만 끝까지 이럴 거야? 당신도 그래.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막 소리쳐댔는데요. 그랬더니 시모가 이런 말로 쐐기를 박으셨죠. 대학병원에도 갔었는데 멀쩡하다고 했었잖아. 진단이 그렇게 나왔는데 왜 믿지를 못하니? 네 엄마랑 네 와이프가 도대체 어디까지 뭘 해줘야 되는데? 전 이 말을 듣고 솔직히 경험한 게 있으니 시모 쪽 말이 아예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봤는데요. 어머님 말이 맞아. 당신 직장 생활은 성실하게 잘하잖아. 본사에서도 잘 모르면 무조건 당신한테 물어본다며. 상사들도 전부 다 당신 인정해주고 있다며. 그런데 왜 집에만 오면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오목조목 따진 거니까 이쯤 되면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수긍할 줄 알았어요. 바로 이때 남편이 어이없는 말들을 내뱉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 아직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병이 있는 것 같아. 당신까지 왜 날 의심하는데? 당신이라도 날 믿어줘야지. 당신이라도 내 편 들어주고 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이 맞나 봐요. 남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끝까지 아프다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저 눈빛, 표정, 행동까지 저 사람을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기가 막히게 남편 행동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 병원에서 평생 발견 못할 거다. 네가 애정결핍이 있어서 아픈 건데 어떻게 발견하겠니? 할머니 손에 커서 너랑 충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내 죄지, 내 죄야. 며느리가 챙겨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겠지. 며느라, 네가 내 아들 때문에 더 화병 걸리게 생겼다.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곤 시모가 제가 너무 걱정돼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며 갑자기 집 밖을 나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따라 나가 보니 시어머니께서 현관문 옆에 놔둔 짐들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어머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너네 집에서 살아야겠다. 아들, 너도 당분간 이해해줘라.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힘들다고 했겠냐. 시어머니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무언가 과한 대처인 것 같아서 얼른 어머님을 말리려는데 남편이 울먹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징징댔어도 이건 아니지. 내가 그동안 아무 이유 없이 진상짓 한 거야? 당신한테 피해만 준 거냐고. 아픈 사람한테 이러지 마. 이럼 내가 뭐가 돼? 남편 말대로 남편이 아픈 건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아프다고 할 때마다 열을 재웠거든요. 그럴 때마다 늘 고열이 측정돼서 걱정이 되곤 했기에 얼른 남편 옆에 서서 부연 설명을 덧붙였죠. 아니에요, 어머님.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당신도 오해하지 마. 난 이러려고 어머님께 전화한 거 아니고
어머님이 전화 주셨는데 무심코 하소연한 거야. 제가 이렇게 막 해명해도 남편 기분이 풀리지 않나 봐요. 저한테 막 뭐라 하려고 하는데 심호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아들 정신 차리게 해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며칠만 있다 갈게. 며느리 네가 시엠이 불편해하는 거 다 안다. 나도 이 집 사는 것보다 내 집에서 사는 게 더 편해. 그러니까 며칠만 참고 눈 딱 감고 있어. 물론 남편이 자기한테 왜 그러냐, 아무리 오랫동안 아팠어도 이건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이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라, 이것 좀 봐라. 내 아들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도 지겹지 않니? 역지사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똑같이 해줘야겠더라. 그게 최선의 방법 같다. 당연히 전 어머님보다 남편 편이라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안 그래도 화나 있는 남편 편을 들며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었죠.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러지 말게요.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께 남편을 앞에 두고 혼내듯이 막 이러는 건 그만하자고 말렸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돼. 이게 다 며느리 너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해서라도 해야겠으니까 나 말릴 생각도 하지 말고 집에 보낼 생각도 하지 마라. 시어머니께서 일이 나오시길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시계를 봤어요. 어머님한테도 가라고 말씀하시기 좀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는 방을 한번 둘러보고 시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해가 저물었고 시간도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은 일단 주무시고 가세요. 여기 비어있는 방 한 칸 있거든요.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아주 잘 됐다고 하시더니 그 방에 짐을 풀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을 위해 칫솔이고 수건이고 다 내어드린 다음에 씻고 주무시라고 했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처음 묵는 것도 아니라서 능숙하게 씻고 주무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님 곁을 지키면서 필요한 걸 챙겨드리다가 이불까지 펴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주무신다고 하길래 방을 빠져나와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안방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이 제게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여보, 난 억울해. 난 진짜로 몸이 아프고 안 좋은 건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나도 병원에 갈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 축 늘어진 남편을 보니 남편이 연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계속 멀쩡하다고 해서 제가 무언가 추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을 방치해 놓으면 몸까지 아파온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남편 마음이 외롭고 나약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이렇게 남편을 달랬었죠. 당신 마음 이해하고 어머님 입장로 납득이 가. 내가 어머님 편이라서 주무시고 가라고 한 거 아니야. 일단 내일 다시 얘기해보자. 당신 말대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얘기해보면 잘 풀릴 거야.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약을 먹이고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정신과를 가보자고 할까 고민하다가 선잠이 들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전 어머님께 밥을 차려드리고 보내드릴 생각이었는데 시모가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짐도 다 풀어 헤쳐놓은 그 상태였고 제가 차린 밥만 묵묵히 먹고 계셨어요. 하루 뒤에는 퇴근하고 와서 어머님께 솔직하게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희 집에 이렇게 계시는 거 정말 좋은데요. 남편이 엄살 피우는 것 같아서 여기 계시는 거면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님 잠드신 후로 저희끼리 잘 얘기 나눴거든요. 오해가 풀렸으니까 어머님은 불편하게 여기 안 계셔도 돼요. 행여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실까 봐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생각이 다 있다면서 저보고 좀 기다려보래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실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우리 부부가 출퇴근하고
우리 딸이 학교를 오가는 동안 남편 앞에서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댔어요. 아이고, 아이고 머리 아프다. 아이고, 아이고 팔다리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 아들아, 며느라, 나 좀 어떻게 해주라. 약 먹어도 아픈데 어떡하냐. 일부러 밥도 안 먹고 머리 아프다, 힘들다 징징대기 시작하셨죠. 어머님께서 시댁으로 안 돌아가시고 며칠을 우리 집에서 살면서 남편이랑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밥도 안 먹어놓고 배고프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피곤하다 힘들다 징징대셨는데요. 시모가 그렇게 연기하면서 밥을 안 챙겨 드시니까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 마르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남편보다 어머님이 더 아파 보이게 된 거죠. 남편이 그 후로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꾹 참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짐을 다 싸놓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놈이 이제 아프다는 소리 안 하니까 이제 갈련다. 이게 다 며느리 너를 위한 거였으니까 아들한텐 괜한 소리 하지 말아라. 아들놈이 또 그러면 심히 불러. 세상에 이런 시모가 어디 있냐? 이렇게 엄청난 생색을 내고 그대로 우리 집을 떠나셨는데요. 시모가 그래준 덕분에 솔직히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고 숨통이 조금 트인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 뒤로 아프다고 안 하길래 괜찮아진 줄 알았죠. 그런데 모든 게 제 착각이었던 거였어요. 퇴근 후에 식구들한테 밥을 해주고 거실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안방으로 가보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어요. 119에 신고하니까 몇 분 뒤에 구급차가 와서 남편을 실어갔죠. 전 그때 보호자 신분으로 구급차에 동승했었어요. 남편과 저를 태운 구급차가 대학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병원에 갔는데요. 가는 동안 회사에 전화해서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출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죠.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께도 전화해 얼마나 하소연했는지 몰라요.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 네 분 다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일단 병원에 도착하면 연락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전화를 전부 다 끝내고 나서야 병원에 도착해 각종 검사를 하고 남편에게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남편이 눈을 뜨지 못했어요. 거기 병원 의사가 게다가 이런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남편분이 왜 쓰러졌고 눈을 뜨지 못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해결해 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 대학병원으로 아예 옮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 남편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요. 진료실을 들어가서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불치병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걸리신 병을 치료하는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다니 믿을 수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아무런 진단을 해주지 않은 게 이상해서 일이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여기만 온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병원에 가봤었거든요. 동네 병원도 가보고 동네에서 제일 큰 병원도 가본 것도 모자라 여기 말고 다른 대학병원도 가봤어요. 저번에 다른 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제가 막 흥분해서 이거야말로 오진난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병이 워낙 희귀병이라 진단하기가 쉽진 않아서 오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병이 걸린 사람이 적어서 웬만큼 경력 있는 의사 아니고서야 파악하기 어렵죠. 저는 병에 걸린 게 오진이었다고 했던 시어머니 말이 생각났습니다. 의사는 오진이라고 정정했었는데 실은 오진이 아니라 진짜 병에 걸렸던 거였어요. 남편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마자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았죠. 그래서 곧바로 의사에게 매달려서 이런 식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갑자기 불치병이라뇨.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 우리 남편이라니.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이러셔도 방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간호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결국 전 다른 환자분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간호사들 손에 이끌려 진료실 밖을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려서 보니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이처럼 울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말았는데요. 어머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남편이 불치병이래요. 저 정말 어쩌면 좋죠? 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어머님께서 병원으로 오시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문자로 병원 주소를 알려드리고 나니 시부모님께서 몇 분 뒤에 병원을 찾아오셨죠. 접수처 근처에서 시부모님을 기다리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얼마나 놀랬길래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일단 이 병원에 입원시킨 채로 지켜보게. 극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뒤로 시부모님이랑 같이 남편 곁을 지켰는데요. 남편이 이쪽 저쪽 병원을 오가며 검사를 받는 동안 해가 밝았고 출근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회사에는 미리 전화해서 남편 때문에 출근이 늦을 것 같다고 말해둔 상태였지만 부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진경 씨,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진 마당에 자꾸 이런 전화해서 미안해요. 진경 씨도 아실 테지만 오후에 있는 중요한 미팅 자리가 진경 씨가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잖아요. 저희도 다른 인력을 알아봤지만 다른 분이 너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부장님 말대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미팅 자리이긴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지 맨정신이었으면 제가 아파도 미팅 자리는 참석하고 왔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르는데 자리를 비우기 좀 그렇더라고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가 전화한 걸 들으셨는지 이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며느라, 일단 회사로 가서 휴가 처리를 하던지 급한 일을 처리하고 와라. 네가 있는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바로 낫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있지 않냐. 간병은 우리가 할 거니까 얼른 회사 가봐. 시아버지께서도 남편 잘 돌보고 있겠다고 하시길래 일단 회사로 갔죠. 다행히 미팅 시간에는 늦지 않아서 복잡한 마음으로 미팅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그리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모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며느라, 그게 말이다. 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들이 세상을 뜨고 말았다. 미팅 끝났으면 얼른 와서 장례 절차 좀 같이 밟자구나. 수화기 너머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말았어요.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남편이 벌써 영안실에 안치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작정 영안실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영안실 내려가는 계단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빼꼼 내밀고 몰래 봤는데 시모인 거예요. 시모에게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하고 무슨 전화를 하는지 귀 기울여 봤어요. 시모가 남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의사가 병에 걸린 게 오진이었다고 다시 정정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희귀병을 오진이라고 정정할 만한 일이 과연 흔한 일일까요?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제 안에서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죠. 행여나 다를까 시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계셨는데요. 김서방,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어떻게 우리 딸한테 심장을 주냐고?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이 안 좋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번에 아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대.
우리 딸이 공무원 될 정도로 머리가 똑똑한데 너무 안타깝지 않냐? 마침 아들 녀석이 몸도 약해서 곧 세상 뜰 것 같더라.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아들놈이랑 대학병원에 같이 갔다가 진단받은 걸 봤거든. 아들 녀석이 의사한테서 병명을 듣긴 했는데 내가 약 타온다고 해놓고 아들놈 혼자 둔 다음에 접수처에서 오진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거든. 대학병원 의사가 멀쩡하다고 했으니까 엄살 부리지 말라고 약도 안 줬어. 아들놈이 다시 진료실 들어가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내가 풀썩 주저앉아 오진 났는데 왜 그러냐. 의사가 멀쩡하다고 하지 않았냐. 울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니까 그냥 집에 가자고 하던데. 어쩐지 아무리 희귀병이라고 해도 대학병원에서는 알 법도 한데 아무 이상도 없다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남편이랑 제가 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젊은 의사가 봐줘서 그런지 무슨 병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시모가 하는 전화통화를 들어보니 그때 진찰 봐준 의사가 경력도 많고 유명한 의사였나 봐요. 그런 의사가 남편의 병을 밝혀내버리니 남편이 걱정된다는 핑계로 같이 간 시모가 남편 진단서를 몰래 빼돌린 거였어요. 게다가 시모가 이런 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들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뭐 어때? 우리 남편이 다른 년이랑 바람나서 애 낳아가지고 데려온 애야. 내가 사람 취급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지. 그리고 내가 뭐 병 걸리라고 했어? 내가 일부러 저 세상 보낸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저 세상 갈 거 우리 딸한테 장기 기증해서 내가 키워준 은혜 보답해야지. 김서방은 나 때문에 마누라랑 애들 엄마 안 잃은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하마터면 김서방 혼자서 애들 키울 뻔했어. 이제 우리 딸이 심장 이식만 받으면 돼. 장기기증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장기기증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남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을까 싶어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런데 시모가 지가 한 짓을 술술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유서도 위조했지. 아들 녀석 유서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내 딸한테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문구 적어놓았고 부모인 내가 말하니까 다들 믿던데. 글씨체야 흉내낼 필요도 없었어. 아들놈이 컴퓨터로 쓴 거라고 우기고 프린트해서 줬고. 옛날에 파둔 아들놈 인감도장 꽉 찍어버리면 의심할 여지도 없지 뭐. 시모가 그렇게 자기 사이한테 술술 불었지만 시모가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시매부는 그래도 인간성을 상실한 신우와 시모와 달리 정상인이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시매부가 뭐라고 반박을 했는지 시모가 기분 나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김서방, 방금 뭐라고 했어? 아무리 내 친아들이 아니라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뭐? 짐승도 그딴 짓 안 한다고? 내가 다 김서방 위해서 우리 손주를 위해서 이러는 거지 어떻게 내 뒤통수를 쳐? 제가 그때 성큼성큼 다가가 발소리를 내자 시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 얼른 전화를 끊었어요. 영화실 앞에 있던 시모가 절 말리면서 이런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어머, 며느라가 갑자기 달려와서 뭐하는 짓이야. 일단 좀 진정해봐라. 아들이 갑자기 떠나서 놀란 거 다 알아.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그냥 가거라. 아들이 세상 떠난 꼴 봐봤자 뭐하냐. 네 마음만 상하지. 아유, 우리 며느리 얼굴 상한 것 좀 봐라.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아들이 너 때문에 이 세상 뜬 것도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마라. 의사가 그러는데 희귀병에 불치병이라고 하더라. 시모가 제 얼굴을 막 만지려고 들길래 그 손을 획 뿌리쳤습니다. 그 뒤에 바로 영안실에 들어가자 미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다른 의사들이 우리 남편 몸을 살펴보면서 이리 얘기 나누고 있더라고요. 신정은 이 환자한테 이식할 거고 안구는 저 병원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심장 이식 수술 날짜는 잡혔나? 환자 상태 보니까 수술 날짜 조정해야 할 것 같던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는데요.
의사들이 절 보고 깜짝 놀라더니 당황스러운 얼굴로 막 이렇게 해명을 해주셨어요. 복석훈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환자분 어머님께서 환자분이 남긴 유서를 보여주셨는데 장기를 병원에 기증한다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의 서류도 따로 작성했는데 모르고 계셨나요?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획 고개를 돌려 시모를 쳐다봤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고 윽박지르니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들이 유서를 아예 안 썼길래 내가 쓴 거다. 이왕 저 세상 간 거 다른 사람도 도우면 좋은 거 아니니. 이 말인즉슨 시모가 남편의 유서를 조작했다는 말 아닌가요? 시어머니께서 위조한 남편의 유서에 나머지 장기들을 입원해 있는 병원에 기증한다는 문구까지 추가했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듣고 나서 바로 시모 싸다구를 날렸는데요. 갈갈이 날뛰면서 서류 조작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니 시모가 싹싹 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모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가짜는 말들을 늘어놓더라고요. 미안하다 며느라. 우리 딸이 너무 아파서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어차피 세상 뜰 거 우리 딸 살리는 게 뭐 어때서. 나도 아들한테 나중에 이 세상 뜨면 우리 딸한테 장기 이식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딸 살리고 싶어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내가 이렇게 빌고 있으니까 한 번만 봐주라. 응? 시모가 무릎 꿇고 바짓가랑이 붙들면서 사과했지만 끝까지 자기 딸만 걱정했어요. 자기가 잡혀가면 자기 딸이 수술 못 받지 않냐고 하소연하길래 제가 뿌리치면서 소리쳤죠. 저 어머님 용서해줄 생각 없거든요? 어머님이 우리 남편 떠나보내게 한 거나 다름없어요. 어머님의 대학병원에서 받은 그 진단서 숨기지만 않았으면 저희 남편 살았을 수도 있다고요. 제가 끝까지 어머님 참교육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전 바로 병원에 빠져나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한테 저한테 일어난 일들을 쭉 읊었는데요. 변호사가 몇 분 동안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 이리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 속인이 될 자격을 박탈당하고 원래 정해진 법정 상속분조차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의로 남편의 병을 숨겨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살인미수 행위도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 그런 변호사의 조언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살펴보니 시부모랑 신우가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헛웃음이 절로 나왔죠. 무슨 헛소리를 할까 싶어서 문을 열어줬더니 신우가 저를 보자마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세훈이, 언니가 저 고소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오빠 심장만 이식받으면 살 수 있는데 못 그러고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그 꼴을 보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시부는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 옆에서 서서 제 손을 붙들고 저한테 막 이랬어요. 며느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딸 좀 봐주라. 잘못은 내가 했는데 우리 딸은 무슨 죄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딸 심장 이식 수술 받게 해주라. 우리 아들 심장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래? 시모랑 신우 둘 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며 제발 심장 이식 수술 좀 받게 해달라고 빌었는데요. 그때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시모가 제게 굽신거리다가 얼굴이 확 변하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댔어요. 지금 뭐 하는 게야? 우리가 이 정도로 사과하고 빌었으면 봐줘야지. 이러다가 내 딸도 저 세상 떠나면 어쩌려고 이러냐? 우리가 맞고서 하면 어쩌려고 이래? 시모는 제가 그런 말에 겁먹고 남편 심장을 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따지고 들길래 제가 눈 똑바로 뜨고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 공갈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공갈제도 추가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시모랑 신우 모두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시부가 넙죽 엎드려 제게 사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며느라, 미안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전부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젊었을 때 다른 여자 만나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신우도 제발 살려달라고 오는데 개무시하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신우가 이런 반응을 보였죠. 이러다가 나도 오빠 따라가는 거 아니야? 새언니가 이러는 게 어딨어. 내가 수술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새언니가 거절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모도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동안 봐온 정이 있으니 119를 불러줬어요. 신우랑 시모가 쌍으로 실려가는데 시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전 그날 시댁 식구들 다 떠나보낸 다음에 연락 끊고 손절한 상태예요. 지금은 우리 딸이랑 같이 살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아직도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낸 게 마음 아팠고 몸 약한 남편에게 정말 잘해줬지만 후회가 되는 건 현실이에요. 남편이 아프다고 할 때 다시 한번 대학병원에 가볼 걸 그랬나 봐요. 몇 번이고 후회하고 있지만 어쩌겠어요.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남편 목까지 잘 살 생각이었는데요. 그 뒤로 몇 달이 흘렀을까요? 심해부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됐어요. 심해부가 글쎄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있죠? 안사람이 심장이식 수술을 받지 못해서 병원 신세를 졌는데요.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물론 돈 때문에 이혼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막말하고 갑질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안사람이 얼마 전에 연락 와서는 가족한테까지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심해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시부모가 신우 병간호에 시달려서 피골에 상접했대요. 심해부가 굳이 이 사실을 말한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심해부가 이런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안사람이 너무 이기적으로 굴어서요. 심장이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질을 하며 저를 못살게 굴었거든요. 저만 보면 아픈 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해주냐, 아픈 사람한테 그러면 욕먹는다는 말로 겁을 줬어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애들 때문에 또 아픈 사람을 버리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 이혼하지 못하고 꾹 참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심장이식을 받으려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그 집안에 완전히 정 떨어지고 말았어요. 안사람한테 정말 실망했던 게 본인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 충격받고 이식을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기어이 이식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심해부가 구구절절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희 아내 심장이식 수술 허락 안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덕분에 그런 여자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심해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남에게 악한 짓을 하면 자기는 그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시모랑 신우한테 당한 입장이지만 그 사람들처럼 안 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절대로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선하게 사시길 바랄게요.